네, 50억 원대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이 됐습니다. 논란은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지만 인사검증 실패라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시작되고 야권 대선 후보들도 줄줄이 정치 행보를 예고하고 나서며 대선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임명된 지 한 석 달 정도 됐다고 하면 4월 7일 재보선 전이고 직전이고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우리 민심들이 굉장히 예민할 때잖아요. 근데 검증은 다 했을 텐데 이렇게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되고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문제는 검증 대상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투기와 관련된 부분, 뭐 일부 땅을 누락했다, 뭐 이런 것들은 청와대가 다 알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 건물까지 합하면 60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부패 비서관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증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또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형태로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청와대 뭐 건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뭐 부동산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가 어쩌면 사실은 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국정을 좀 원만하게 마무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꾸 불필요하게 특히 이제 대선 경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어찌 보면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자꾸 만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었어요, 직책이요. 그러니까 뭐 사정비서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투기 혐의를 감시해야 할 위치인데 거기다 이제 국수보훈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휘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뭐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걸러진 것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인사 추천 업무를 맡은 인사수석실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맡은 민정수석실에 관계자들이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해명을 해도 사실은 뭐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임명된 것이 3월 31일자예요. 근데 3월 11일자에 이 LH 사태로 촉발된 그 부동산 민심 때문에 비서관급 이상의 투기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20일 이후에 이분이 임명이 되면서 그러면 이분도 그 기준에 맞게끔 임명이 됐겠지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준이 경질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은 인사검증을 안 한 것이죠. 이 부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 지적들이 있고 야권에서는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장차관급 인사 이상의 부동산 전수조사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성 면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하는데 장차관급 인사 전수조사 하자는 말이 그렇게 호황되게 들리지는 않아요. 뭐 그걸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장차관의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집 한 채 외에는 나머지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럼 뭐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웬만큼 다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차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꼭 그 외부에서 어떤 무슨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차관급 정도는 정부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리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출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외통수로 자꾸 몰리고 난 다음에 뭐 재산 공개하고 난 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김기표 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저희 어제 연합TV 뉴스 1번지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 일단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LTV 40% 50% 이것 제한을 하고 집값 오른다고 LTV를 통제하면서 50억이 넘는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송영길 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가 권익위 전수조사 12명 탈당 조치를 했지만 아직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의원들이 설명하는 거, 본인 스스로가 해명하는 걸로 볼 때도 이거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만한 의원들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마냥 내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정무적 판단을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진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됐다기보다는 일단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경찰로 넘기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투기 의혹을 받았다 아니면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에서 단호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생겨난 문제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5명 의원이 지금 이제 탈당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예. 탈당을 거부하면 당 지도부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정무적 판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든 지금 다른 야당 의원도 무소속 의원까지 전부 다 부동산 전수조사나 받겠다고 해서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했잖아요. 결과 나오면 아마 민주당도 비슷한 사례들, 억울한 사례들도 나올 거고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할 겁니까? 예. 그것도 또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처해야 될 어떤 대처 방법이나 또 발생할 문제들이나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와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이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은 지도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강제로 당을 내보내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기보다는 의원들도 예. 내년 대선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스스로도 정무적 판단을 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권익위가 정보 제공 동의서 미흡한 부분은 제출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 제출했나 봐요. 오늘 권익위가 국민의힘 조사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조치하겠다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그래요? 조사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결정하겠죠. 네. 근데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의힘이 일부러 늦게 제출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민주당도 100%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건 본인 거 제출 안 했으면 그 문제가 커요. 예, 그런데 가족 거 말하는 거죠?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 비속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 강요할 안 친할 수가 수도 없는 있고요. 거예요. 또는 가정이 해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네네.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출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제출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일부가 아마 국내심이 일부가 제출이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한 사정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따라서 오늘 권익위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고 하대요. 예.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당별로 제출된 동의서 제출의 비율을 발표한다든가 실명을 거론한다든가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동의서 제출이 몇 퍼센트 됐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사가 실질적으로 돼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조치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당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네. 아까 얘기한 그 민주당 탈당 권고한 분들도 사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김승우 의원과 오영훈 의원도 농지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탈세 내지 뭐 특이한 관련이 없는 겁니다. 특히 오영훈 의원과 김승우 의원은 증여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의원이 되기 전에 증여받았으면 농지를 위탁 경영이 가능한데 네. 의원이 되고 나서 증여를 받으니까 위탁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좀 어두웠던 것 같고 네. 우상호 의원은 묘지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묘지를 쓰기 위해서 산 뒤에 이걸 분필을 했죠. 분필을 한 이후에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대지에서 집 짓고 묘지를 유치하고 했는데 그중에 아마 한 필지에 묘지가 또 있는 거예요. 농지에.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에 원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시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죠. 이건 언론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네. 따라서 법 위반의 여지는 크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지만 이 농지법 위반 그다음에 명예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해서 한 혐의 세 가지 혐의로 구별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혐의를 똑같은 형태의 탈당 공고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나눠서 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분들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업무상 비밀 이용해서 했다고 한 분도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국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리 조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네네. 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체적으로는 공감하는데요. 정보 제공 동의서 문제가 민주당 조사할 때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만 문제 삼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냥 한두 명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의서 쓸 수 없습니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동의서 써달라. 만약에 불가피하게 안 되면은 만약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그리고 그거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얘기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정이 어차피 동의서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없다고 판단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던가 그렇게 넘겨주라. 이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조사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특별한 대책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럼 조사가 되든 안 되든 뭐 그게 계속 시간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신이 생기잖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서느냐. 그리고 만약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실명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왜 공개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조차도 권익위에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다 들여다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놓고 같이 들여다보고 빨리 좀 털 거 있으면 빨리 좀 털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미적미적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은 좀 국민의힘에도 마이너스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권익위 발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보면 좀 다른 느낌이 있겠다 싶네요. 이게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가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민주당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그때도 정보 제공 동의서 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해달라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나요? 없죠. 이게 국민의힘과 관련돼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조사 의뢰를 할 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 갖춰서 내지는 않았어요. 그건 내겠다라고 내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권익위에서는 이상한 잡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이라는 겁니까? 전현희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신중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하신 말씀이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뭐 어떻게든 결과가 다 제출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과정상에서 나오는 거 마치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독촉하지 않는 듯한 이런 표현 사실은 엄청 독촉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 다 업적이고 다 국민들을 바라볼 텐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그런 시각을 유도하기 위한 또는 그런 시각을 방치하기 위한 권익위원 행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만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만약에 민주당에서 제공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몇 명인지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조사가 차질을 빚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조사에 이제 조사하겠다라고 정보 제공 동의서가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조사하겠다라고 발표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100%를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이 좀 그러니까 안 있거든요. 되면 안 되는 거대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있는 그래 건 아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조사에 되는 거죠. 착수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 내용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예. 예.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당의 대권주자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 어떤 중요 발표를 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예상을 했던 대로 단일화 추진 선언을 했습니다. 7월 5일까지 하나가 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향후 여당의 대권 판도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전체적인 판은 흔들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비 후보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부터. 그리고 이제 컷오프가 7월 초에 이제 있는 11일에 상황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컷오프까지 가는 동안에 네. 그럼 의원들 간에 지금 이제 9명 정도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면 3명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세균, 이광재 2명이 거기에 안 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로 예. 볼 땐.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한 명을 살리기 위하든 아니면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든 뭐 그게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동맹이든 간에 예. 일단 컷오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두 사람이 그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네. 밝힌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뭐 품격이나 이런 걸 강조했어요. 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어떤 길의 측면에서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네. 정치인으로서의 그 길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가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두 가지를 겨냥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얘기는 앞으로 작은 눈덩이를 2명에서 굴린 다음에 더 크게 굴려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 될 때까지는 아주 미미한 움직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본선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나중에 가서 결국은 2명이든 3명이든 붙는 구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거기서 점점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6명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합종 연행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는 움직임이다. 예. 이런 면에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이제 차차 나오겠는데요. 민주당 경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이 구도가 출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명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를 한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6명 안에 어떤 분을 넣을 것인가도 양측에서 잠재적으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와 지지층이 겹치는 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과반을 획득하기 어려워지고 아마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과 겹치는 후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만큼 또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가 또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친문 지지층이 어차피 또 이렇게 4분 5일 돼 있었는데 그 상당 부분을 추미애 장관이 흡수하면서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아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어디로 향할지 나중에 이재명 지사와 또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의 향배가 오히려 이 경선판의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음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사퇴의 변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이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원을 신뢰하고 성원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감사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이제 마치기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죠. 이제 감사원 내부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야권에서는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권에서는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으로서의 어떤 업무 수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불편부당함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장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향보가 예.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대선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대선 행보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다른 분과 같이 협력해서 또 다른 형태의 대선 행보를 할 것인지 이제 예.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아마 최감사원장에게 정치 권유를 했던 분은 저희 당의 상임 고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론에 네. 나온 거 보니까. 그 상임 고문이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합니다. 상임 고문단과 같이 회동을 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당내의 경선 룰이라든지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당내 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조율이 이루어지면 당내에 조기 입당하겠지만 사실 지지율이 좀 애매한 지지율이세요. 최 감사원장이 밖에서 네. 독자 행보하기에도 에너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 룰에 참가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마 고민 내지 지지율 추이를 볼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한 달 정도 이상은 특정 방향을 정해서 행보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사퇴 변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대선 출마 의사 있으십니까? 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임하는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 부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사정기관에 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정치를 하실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본인의 속마음이니까 우리가 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정치적 욕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뭐 이른바 월성원전 문제나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적극적 입장을 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하고 가태립각을 세웠거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권력기관장이 곧바로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건 일종의 뭐 정치권의 불문율이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적절하다고 맞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의 여야가 뒤바뀌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선례를 남겼다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검찰총장도 대권 출마 바로 이제 직행으로 하잖아요. 대선 출마로 가잖아요. 감사원장도 갑니다. 그럼 다음번에 대통령 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임명하겠습니까?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 정말 권력의 충견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임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견제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뭔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 감찰할 수 있는 사람, 수사 그래도 공정하게, 나름 그래도 공정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임명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또 배신할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권력기관장은 가급적 정치권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런 룰이 이제 다 깨져버렸어요. 예. 물론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관장이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자기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더라도 가급적 피해가는 게 맞다. 그 룰이 기본적으로 다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이미 정치한다고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뭐 김치한다고 지금 깍두기 다 썰어놓고 김장 다 절여놓고 양념까지 갖다 놓고 나 지금 언제 정치할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 최소한 이런 비판, 제가 말씀드렸던 비판에서 비껴나기 위해서 한 보름 정도 제가 볼 땐 숙고하다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좀 기왕 할 거라면 정당한 명분을 갖고 떳떳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국민적 시각에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권력기관장이 바로 대권 도전 내지 정치 행보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런데 권력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똑바로 하라는 거죠. 엄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엄정하게 했잖아요. 엄정하게 했는데 뭐 엄정하게 하는 것이 뭐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 그럼 나가서 정치하라 이렇게 하신 분이 여당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배신이라는 프레임 자꾸 여권에서 말씀 주시는데 배신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본인의 직을 올바로 하는데 그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배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다 사실상 국회의원 빼놓고는 선출직 빼놓고는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그럼 대법원장도 뭐 판결 다르게 하면 배신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프레임을 거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민주주의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이 감사는 사실 국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인지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되는데요. 민주주의 작동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뭐 대통령하고 좀 갈등을 빚거나 아니 권력기관장이 대통령하고 갈등 빚는 거를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근데 대통령하고 갈등 빚는다고 전부 다 대권 출마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우리가 설계해 놓은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감사원하고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란 관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설계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대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조금 척지거나 갈등 빚는다고 해서 나 그러면 야권 대선 주자로 나갈 거야. 나 정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설계해 놓은 시스템에서 튕겨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나쁜 선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까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뭐 대권 출마 선언하지 않았지만 만약 선언을 한다면 왜 대권에 도전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오늘 미팅한다는 그 상임 고문이란 분이 네. 개헌론자예요. 예. 그래서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만약에 제가 제 생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감사원장의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 봤더니 사실은 이 대권이라는 거,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상권 분립 이런 제도가 있지만 구현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권력을 나누는 이런 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차에 국회의장을 했던 상임고문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제안을 했을 수 있죠. 서로 간에 아마 그런 나라의 향배를 위한 토의 과정에서 대권 출마를 결심하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결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출마를 하기 위한 길은 상당히 가시밭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다가는. 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정치 이 공학상 보면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대권 출마를 선언하시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의 대권 잠룡들 사이의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를 하고 내일은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1시간 뒤에는 홍준표 의원이 미래 비전 발표회를 갖거든요.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열리게 된 거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좀 신경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이제는 몸풀기가 할 때가 됐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대선 슈퍼위크다 뭐 이런 맞아요. 표현도 지금 사용하고 예. 있던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그 레이스에 들어가는 시점이 됐다고 보여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걸 시기상으로 맞춰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이 여러 하여튼 고심 끝에 지금 당 경선을 일정을 연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 7월 1일 정도에는 다 이제 대선 출마 선언 다 해야 지금 대선 경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일정 맞기 전에 그 전에 더 주목받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다 같이 겹쳐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민주당 일정을 윤 전 총장이 봤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더 늦추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으로 곧바로 직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같이 경쟁자들도 거기다 뛰어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6월 말 6말 7초가 윤 전 총장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의 시간이 돼버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7월 중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도 7월 중순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대선 출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다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네.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재밌는 대선 볼거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총장 내일 출마 선언한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8월 말에는 버스는 출발합니다라는 그런 기조잖아요. 안 기다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 11월 9일까지 선출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당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사실은 책임당원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11월 9일날 선출되게 되면 3개월 역산해서 예. 8월 9일까지는 원래 당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당 그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3개월이 유지가 돼야지 책임당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8월 9일날 물리적으로 이제 그때까지 입당해야 된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뭐 예외는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구애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국내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주자들도 그 점이 굉장히 의식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네. 국내심이 갖고 있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더 내놓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지지율이 더 정체되지 않고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또는 올리느냐에 따라서 국내 심과의 심겨루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선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야권에서 어느 분이 대선 후보자로 나오느냐가 본인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것은 뭐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발언도 원칙적인 발언이고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